밖으로 나와서 복도로 이렇게 뛰어서 도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쫓아온 대상을 찌른 거죠. 네, 이슈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 진료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첫 인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변호사님, 그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서 이 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31일입니다. 네, 새해 마지막. 엊그제죠. 네. 네, 전에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5시 44분경인데요. 사실은 뭐 그때쯤 되면은 네. 연말이고 마지막 날이고 네. 또 이제 외래 진료도 거의 끝나갈 시간이죠. 네. 마지막 환자였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3층에 이 진료실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네. 그날 이제 그 외래 진료를 왔거든요. 네. 사실은 예약 상담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근데 과거에 이제 입원을 했던 환자이기 때문에 네. 뭐 예약이 없었어도 받아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던 중에 네. 33cm나 되는 그 칼날이 굉장히 깁니다. 칼날의 길이가 33cm입니다. 이것을 흉기를 꺼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 교수님인데요. 임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피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피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밖에 있는 네. 간호사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제 걱정이 돼서 사실은 나오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네. 이제 피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피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쫓아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넘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칼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이렇게 가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7시 반경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피 공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피 공간에 계속 숨어 있었으면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했다는 얘기가 얘기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칼을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우연한 어떤 그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더군다나 이 병원에 2015년에 1년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외래 진료를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안 받으면 상태가 좀 그렇죠.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네. 칼을 가지고 또 예약도 되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은 어쨌든 가해 의도가 있지 않았나, 계획적 살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병원에 보안 인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안전 요원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 층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강북 삼성병원인데요. 네. 한 10명 정도의 보안 요원이 있답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이 크고 하다 보니까 1층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어디서 소란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그 진료실에서 또는 이제 간호사가 호출을 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일이 생겼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면 그렇습니다. 오는 예, 그런 부르면 오는 상황이네요. 거죠. 사실 이 진료실에도 네. 비상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부르면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겨를이 것이고, 없었던 예,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환자였던 박모 씨 이제 30살이라고 하던데 네. 현장에서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간호사가 이제 신고를 했고요. 네.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이제 처음으로 먼저 마쳤는데요. 범행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횡설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박 씨 같은 경우 조울증을 알고 있거든요. 네. 양극성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극성 장애. 예, 그래서 사실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근데 계기인 것인지 동기인 것인지 아니면 칼을 가지고 온 걸로 봐서 네. 그 반드시 그 정신적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계획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네. 이 정신증에 의한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고 다른 동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흉기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계획성이 있었다라고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이 환자가 과거의 병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입원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또 심신미약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칼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살해 의도로 칼을 준비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정신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피해 의식이라든가 내지는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어떤 그런 망상적 생각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칼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갖게 된 동기라든가 경위,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살펴야 되는데요. 지금 뭐 CCTV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금 또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 이 사건의 경위와 과정, 동기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조울증이라는 게 사실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는 아까 양극성 장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좀 잘 돌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병원에 좀 자주 가서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관리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예, 듭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네. 한 번도 그 진료를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방치돼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닌가 방치돼 싶네요.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사각지대, 방치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 내지는 뭐 국가도 일단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방치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뭐 좀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임 교수님 네. 그 47살이시더라고요. 임세원 교수님인데 애도의 물결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듯이 찾아온 예약도 없이 찾아온 환자. 안 봐도 되는데 굳이 이제 돌보려고 했던 그게 이제 화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성품이 짐작이 가긴 하는데 임 교수 어떤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 우울증하고요, 불안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자살. 그 예방 방지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그 만들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보고 듣고 말하기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이 이걸 이제 개발해 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도록 그런 예방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성품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봐도 그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약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고 온 그런 환자를 돌봤다는 것은 상당히 의사로서 어떤 그 자질이라든가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도 이제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가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자살 예방 이 프로그램이 의무화됐다. 뭐 그런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후배들에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날 오전에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제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분들도 이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지만 굉장히 성실히 일을 많이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정신의학계에서도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글도 써가지고요. 그래서 참 죽고 싶은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없다. 네네. 이런 어떤 우울증과 관련된 그런 책도 내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 병원에서 이런 강력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정신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이런 환자들도 과거보다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거 말고도 주치 폭행이라 그래가지고 응급실 폭행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됐죠. 네, 2017년에 89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응급실 폭행이 말이죠. 신고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고된 것만.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27일 날 이번에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주치 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숨 돌렸는데 31일 날 이 사건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지금 통과된 법안은 응급실에만 해당되는.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군요. 응급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가중처벌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치폭행이라든지 또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정신증이 있을 때에도 그 심신미약 간병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진료실은 미처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고 현재 그 현행법에 의하면 이런 의료법에 있습니다. 이런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뭐 그럴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환자를 의사가 신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신증에 의한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보복하러 올 수도 예, 있고. 그다음에 보복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시스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꼭 겁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상벨이라든지 네.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많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예, 대학병원 같은 큰 곳에는 네.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비상벨, 네. 그다음에 안전 요원들이 뭐 배치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안전 요원이 뭐 그 수가 부족한 거죠. 각 층마다 또 각 진료실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료인들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는 편안한 상태에서 이 환자를 돌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정신과 같은 경우는 환자와 그 의료인 간에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검복이라는 것이 입고서 뭐 근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네. 각 층마다 그리고 각 진료실마다 어쨌든 이 안전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네.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안전 요원이라든지 이게 다 결국은 또 돈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병원이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또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들이 고인의 유지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슈 완전정복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